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다시 또 극장에서 관객분들과 함께, 특히나 부산국제영화를 찾은 관객분들과 함께 다음 소위를 또 보신 또 소감이 어떠신지, 그리고 관객분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 여기 방역 자문단의 또 이야기 듣고 저희 마스크 벗고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시간에 그리고 또 아침에 비까지 왔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다음 소위에서 소위 역할을 맡은 김시은입니다. 오늘 날씨가 막 엄청나게 좋지는 않은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영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날씨까지 굉장히 다음 소위를 보기에 너무 적절하다는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참 어울리는 날씨여서 너무 밖에 나갔는데 쨍하면 좀 상반된 느낌이 들 것 같아서 오히려 좀 그런 날씨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물론 소희라는 친구가 경계되는 일들이라는 것은 굉장히 참담하지만 오히려 이 역할을 연기하는 김신 배우를 캐스팅할 때는 되게 다른 방식의 이미지들을 오히려 보려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많은 아마도 이미 또 타이틀롤에 올라가는 그 이름의 주인공이다 보니까 아주 이 배우를 선택하고 캐스팅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큰 고민을 하셨을 것 같은데 김신 배우님과 함께 하시게 됐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이었는지가 궁금합니다. 아마 못 물어보셨을 것 같아요. 저도 너무 궁금한데. 일단은 이 역할을 그 나이에 맞는 배우가 했으면 좋겠다고 가장 먼저 생각했고요. 그리고 이제까지는 잘 알려지지 않은 저에게도 새로운 얼굴이고 또 관객분들에게도 새로운 얼굴로 소희를 찾고 싶다는 마음이 또 가장 컸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제 엄청난 오디션들을 보게 될 거라고 각오를 단단히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저희 조 감독님이 함께 작업하신 적이 있다는 이 친구를 한번 만나보면 어떻겠냐 하고 말씀해 주시고 저도 그냥 한번 만나볼까요? 하고 만나봤는데 대화를 나눠가던 와중에 저도 모르겠어요. 저 정확하게 어떤 순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이 친구가 소희 같다. 그냥 소희가 와서 앉아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 자리에서 다음에 또 만나면 어떻게 하자 이러고 있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네. 막 5만 명 오디션 중에 한 명 발탁 이런 게 아니었군요. 네. 그냥 아주 운명적인 50분 만에? 50분 네. 만에. 네, 진짜 깜짝 놀랐어요. 진짜 제가 하는 게 맞다고요? 이렇게 대차 계속 물어봤었던 것 같아요. 배우님은 어느 순간 감독님과 무언가 통했고 내가 어쩌면 함께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느끼게 됐던. 저는 사실 감독님이랑 이렇게 대화를 할 때 내가 소위를 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이 바로 들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정말 저희는 대화만 나눴고 뭔가 제가 특별하게 대본 리딩을 따로 하거나 뭐 춤을 뽑는 거나 이러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놀랐었습니다. 너무 좋았죠, 저는. 근데 사실 여기 그 신인 배우가 선뜻 내가 이 역할을 과연 할 수 있을까, 해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막 자신감이 뿜뿜 할 수 있을 만한 대본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네. 사실 정말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지만 과연 내가 이 소위를 정말 잘 해낼 수 있을까? 라는 확신이 들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다음 소위라는 시나리오를 읽고 그래도 이 작품이 정말 세상에 나와서 조금은 다르고 조금은 더 나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뭔가 소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럼 이 시나리오를 쓰신 감독님을 한번 만나고 싶고 대화를 나눠보고 싶다. 이래서 저는 사실 그런 마음으로 감독님과 미팅을 그리고 오디션을 봤었던 것 같아요. 신 배우님께서 바로 뭔가 감독님한테 이건 왜 그래요? 라고 혹시 질문하신 질문 같은 게 있으셨어요? 그런 건 없었고요. 그냥
정말 평범하게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깜짝 놀랐죠. 아, 이거 제가 오디션이라니? 진짜 다음에 하게 된다고요? 이 영화를 이미 여러분들은 보셨지만 한 1시간 13분, 1시간이 훌쩍 넘어서야 배두나 배우가 첫 등장을 하게 되는 이렇게 반반으로 나눠져 있는 구조를 갖고 있기도 한데요. 사실 배두나 배우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조이아라는 작품으로 감독님과 함께 하셨던 그런 배우였는데 사실 본청에서 다시 자리가 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형사라든지 이 영화 속에서 직업적인 면들은 같은 그런 배우, 같은 역할을 같은 배우가 또다시 그 다음 두 번째 작품까지 같이 하게 됐었을 때 이것은 어쩌면 배두나가 형사를 연기를 한다면 같은 형사라도 다르게 보일 거라는 확신 혹은 아니면 새로운 인물을 연기해낼 거라는 어떤 믿음 같은 게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두나 배우님과 두 번째 작업을 어떻게 다르게 하고 싶었고 또 어떤 믿음도 갖고 작업에 임하셨는지요? 우선 첫 영화를 같이 만들고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것들 그리고 말씀드리자면 너무나 환상적으로 이 배우와의 작업을 해내고 이번 영화를 준비를 하면서는 시나리오를 쓰는 과정에서도 그 배우, 그 배두나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인물을 또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영화 중간에 등장해야 되고 그리고 특별히 그 인물에게 뭔가를 더 할애해서 영화 속에서 말해줄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방의 관객들을 사로잡고 끝까지 함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배우. 저는 제 머릿속에는 배두나밖에 떠오르지 않았고 그리고 당연히 제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훨씬 더 잘 표현해낼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고요. 그리고 영화를 찍는 내내 그것을 또 확인해가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다음 소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또 뭐 함께 좀 작업할 일들이 있어가지고 두나 배우님 되게 자주 만났었는데 가장 큰 걱정은 춤. 실제로 많이 나오지도 않아요, 그렇죠? 사실 두나 배우가 춤추는 장면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춤 연습을 하시더라고요. 그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시면서 어떠셨는지 감지? 연습실에 이제 와서 춤을 춰야 된다 했을 때 진짜 그렇게 할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진짜로 굉장히 춤을 잘 추는 사람이니까 해야 된다. 그랬더니 정말로 깜짝 놀랐고 정말로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본인이 계속 힙합 노래를 들어가면서 부단히 연습을 했고요. 그리고 또 처음 김시은 배우랑 만난 자리가 바로 그 연습실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영화 속에서 마치 처음 만나듯이 그렇게 만난 것도 되게 재미있었던 일이었고 두 분 다 굉장히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시은 배우님의 춤추는 장면도 사실 이 영화 속에서 첫 등장부터 춤을 추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렇게 춤을 춰요. 진짜 사실 물리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일이기도 했었을 것 같은데. 제가 사실 춤을 엄청나게 잘 추는 편도 아니고 그런데 소희는 춤을 좋아하고 그래도 조금은 잘 추는 친구잖아요. 그래서 춤을 정말 열심히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춤을 췄던 것 같아요. 가장 좋아했던 노래나 뭐 맞추기 좋아했던 안무 같은 게 있어요? 그 노래가 등장하지 안 나왔거든요. 않는데 그 노래가 있어요. 뭘지 얘기해 주셔도 돼요? 꿈이 뭐야라는 곡이거든요. 네. 노래가 좋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박자가 잘 맞을 거예요. 사실 영화 속에서도 사람들이 되묻는 그런 물음이기도 하지만 왜 소희는 그렇게 춤을 췄을까요? 그 배우님이 해석했던 소희의 춤췄던 이유가 저도 처음에는 춤이 뭘까라고 많이 생각을 해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냥 결론적으로는 내가 무언가를 좋아하는데 꼭 이유가 필요한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해석을 했을 때에는. 그래서 소희라는 인물 자체도 그냥 춤이 좋아서
저도 뭔가 거창하게 말을 하고 싶지만 단순하게 춤이 좋아서 소희가 춤을 많이 열심히 췄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잘하고 싶었던 거 같기도 하고요. 꿈이 뭐야라는 그 노래를 여기 틀지 않고 깔지 않고 네. 사실은 무음 속에서 춤만 추는 모습을 선택한 거에 반드시 감독님의 의도가 있었을 것 같거든요. 네, 저희 이 자리에도 와 계신 제작실장님께서 그 곡을 사용할 수 있도록 또 굉장히 부단히 노력을 하셔가지고 이 그런 저작권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해서 그 그레이 씨에게 허락을 받아서 사용도 할 수 있게 되었었어요. 그런데 막상 이제 제가 원래는 이렇게 이어폰 안에서 새어나오는 음악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막상 그 장면이 담고 있는 것은 계속해서 틀리는 장면, 그것을 반복하는 장면이라서 그 꾸준하게 음악을 넣기가 참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음악은 오로지 소위 귓속에서만 들리는 음악으로 하고 우리는 그냥 바깥에서 잠시 그 아이의 숨소리, 뭐 발소리 이런 것만 듣는 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몸짓은 굉장히 처절한데 동시에 이 아이는 지금 굉장히 살아있구나 같은 것도 느끼기도 했었던 장면이라서 오히려 말씀하셨던 대로 제작진장이 너무 고생하셨겠지만 음악이 안 들어가는 편이 훨씬 더 우리에게 소희를 제대로 보여주는 첫 오프닝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꽉 메워주신 이 관객분들이 엄청난 질문들을 또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저희 관객분들에게 마이크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돌아보시는 분에게 마이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독님 진짜 영화 보면서 너무 많이 분노도 하고 슬퍼서 왔던 경험이 있는데요. 눈 내리는 장면이 여러 번 등장했는데 감독님이 생각하시는 눈의 의미가 뭔지 궁금합니다. 네. 아유, 저도 울컥하네요. 되게 눈 내리는 풍경을 보면 되게 이쁘고 일단은 추운 겨울에 내리긴 하지만 뭔가 좀 포근하고 그런 기분이 들잖아요.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 눈이 다 내리고 난 다음에 그 눈이 녹을 때 이럴 때를 보면 언제 그렇게 예뻤냐는 듯이 또 지적해 있었던 이런 것들이 또 드러나기도 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 영화에서 눈을 사용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되게 위로받고 싶을 때 눈이 내리는 것 같은데 또 영락없이 그 다음에는 너무 안 좋은 일들이 생기고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네, 다음 질문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서 세 번째 줄에 지금 두 번째 멘트신 분 가도록 하겠습니다. 배두나 배우님께서 나오시는데 보시면은 오래 쉬어서 뭐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데 이런 대사도 나오고 근데 딱히 그렇게 구체적인 서사가 나오지 않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원래 설정한 서사가 있으셨는지 아니면은 형사직을 처음 맡아서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는 다 뭐 이런 정도의 설정인 건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영화 속에 나오는 딱 그 정도로만 갖고 있었습니다. 거기까지는 사실은 드러나진 않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또 오랫동안 1년 넘게 휴직을 한 이유가 또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같이 이 병간호를 하는 둘밖에 없으니까 이런 정도의 설정이었고요. 대개는 이제 이렇게 실무를 하지 않고 여기서 나오는 본청이라고 불리우는 그곳에서 사무직으로 일했던 그런 경찰로 설정을 했습니다. 이제 엊그제 제가 영화를 보다가 그 위에 형사과장이 어머니 일은 하고 유진이 지금 바로 가봐야 돼서요 라고 하잖아요. 근데 꼭 제 심정 같아요. 지금 바로 가봐야 돼서 영화를 빨리 진행시켜야 돼서 더 이상 어머니 얘기를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어요.
감독님 이런 의외의 유머가 있으신 분이시죠? 진짜 아마도 도의학 때 같은 경우는 또 이 형사의 또 전사들이 조금 나오기도 해서 아마도 그녀에게도 뭔가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셨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네. 다음 질문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기 제일 끝에 네 지금 손 계속 들고 계신 분에게로 가겠습니다. 그 감독님 영화 너무 잘 봤고요. 그 소희가 마트에서 맥주 2병 마시는 장면에서 그 문틈 사이로 들어온 햇살이 되게 저에게 따뜻한 이미지로 느껴졌는데 사실 그 이후의 내용 전개는 뭔가 따뜻한 이미지와 뭔가 저는 맞지 않는 전개니까 그 햇살이 소희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딱 이런 희한하게 이번 영화를 쓰고 또 만들고 마지막까지 완성을 하면서도 딱 이거는 이런 의미야라고 해지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그 장면을 만들 때 제 마음속에 있었던 건 그날의 마지막 햇빛을 이 친구가 봤으면 그리고 그 빛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 그게 그 맨발에 닿을 때 어떤 따뜻함을 느꼈을까 아니면 그것조차 전혀 위로가 되지 못했을까 그 자리를 뜨게 된 그곳을 뜨게 된 이유도 어쩌면 그 빛을 좀 따라가고 싶었던 건 아닐까 이런 제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좀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에 이제 그곳에 올라가서도 사실은 마지막에 어떤 굉장히 아름다운 것을 봤으면 좋겠다 이 사람이 그런 마음으로 만든 장면들이고 근데 여전히 또 그것들이 또 끝내 위로가 되지 못했나 하는 걱정도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맨발의 삼선 슬리퍼 발끝으로 닿는 그 마지막 햇빛을 보고 있었던 소희는 어떤 마음이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시은 배우는 연기를 했을까? 저는 그 빛이 저한테 왔을 때 제가 소유로서 느꼈던 감정은 어쩌면 위로받고 싶었다 라고 생각이 들기도 했고 그래서 그 빛이 왔을 때 빛이네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봤는데 그 빛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을 따라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가맥집에서 일어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원래부터 이 빛을 또다시 유진도 똑같이 보게 될 거다라고 세팅을 하셨던 건가요? 아니면 소희의 마지막 순간을 먼저 떠올린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남겨두고 있다가 나중에 혹시 또 현장에서 좀 더 만들어지신 분이 있으셨는지가 궁금하더라고요. 짐작하셨겠지만 네. 명확하게 같은 것을 보게 될 거라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유진은 그곳에 2번째 들르게 되는 건데 그 2번째 들렀을 때 또 같은 빛을 느끼게 되는 거니까 그때 처음에 왔을 때랑은 또 완전히 달라진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네, 상태로 그곳에 같은 자리에 앉아있게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소희가 벗은 발로 왔었다면 두나 배우는 굉장히 단단한 군화 같은 느낌의 워커를 신고 있는 그 발이 어떤 결심 혹은 그녀가 앞으로 해나갈 일들이 결코 호수로 빠져드는 일은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었던 것 같은데요. 네, 그 장면 뭐 여러분들도 다 너무 이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다라고 워딩으로 말하지 않더라도 정말 다 같이 느끼시지 않았을까 싶은 장면입니다. 맥주를 2병을 한 번에 네, 한 번에 2번 시키는 건 소희의 항상 그 배포인가요? 술을 먹는 게. 소희는 소주도 마시는 거예요. 맞죠. 네. 맥주 일단 2병 시켜야죠. 그렇군요.
맥주는 두 그쵸. 병이 기본이군요. 맥주는 두 병 카스트. 맥주는 두 병이 기본이군요. 아, 오늘 큰 깨달음을 얻고 갑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아, 조기로 갈게요. 예. 네. 이렇게 하시면. 우선 영화 이렇게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좀 특별하게 지금 다음 소위가 이제 부산국제영화제 이후로 만약에 개봉하게 되면 감독님이나 배우님이 어쨌든 홍보를 하셔야 되잖아요. 이 영화를 알리기 위해서 본인들이 가장 생각하는 한 컷을 추천하고 싶다면 홍보팀에서 나오신 건 아니시죠? 이런 적은 있습니다. 아, 이런 적은 있으시군요. 네. 아, 직업병이구나, 저거. 네, 감사합니다. 네, 한 컷을 골라주신다면 감독님과 신부님이 각각 골라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한 컷 고르기 너무 어려운데, 전 처음에는 그 빛을 보는 장면이 되게 저한테도 따뜻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장면도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이제 보니까 이제 제가 저수지로 이렇게 갈 때 그 장면이 왜인지 모르게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장면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 뒷모습을. 네, 그 네. 뒷모습을. 감독님?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홍보인데. 실제로 영화에는 사용하지 못했는데 어떤 포스터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간 포스터 중에 하나가 그 저수지가 있고 그 물을 내려다보는 유진이 혼자 서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서 있는 모습이 있고 그 옆으로 그림자가 하나 이렇게 와 있어요. 그게 이제 소희가 화면 바깥에 서 있다가 생긴 그림자가 우연하게 이렇게 찍힌 진짜요? 네, 저도 못 봤는데.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스틸 기자님이 그래서 그 장면을 좀 어떻게 해보고 싶네요. 공개해 주실 건가요? 네. 꼭 포스터로나 뭐 이렇게 쓰이지 공개해주세요. 않더라도 꼭 공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공약 같은 건가요? 이렇게 뭐 100만 우리 넘으면 홍보팀도 있을 텐데. 사실 이게 배도 배우의 그 연기라는 게 아까 말씀하셨던 같은 그 가맥집을 처음 등장해서 처음 방문했을 때와 그 이후에 방문했을 때의 감정 상태가 완전히 달라 있고 지금 소희의 그 사건에 대해서 느끼고 있는 분노의 상태도 완전히 달라져 있는데 이 감정의 상태를 어떤 방식으로 그라데이션에서 올라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굉장한 고민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누군가가 봤을 때 갑자기 왜 급발진할 수 있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우님하고 어떤 방식의 또 이야기를 나누셨는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우선은 그런 부분에 많이 염려가 되는 것도 있어서 시나리오 단계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반드시 또 거쳐 나가야 되는 단계들이 있고 또 들어야 되는 말들도 있고 영화 속에서 최대한 등장해서 앞부분에 그래도 좀 더 건조하고 좀 더 지치고 이런 상태로 우리가 오유진이라는 인물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니까요, 관객분들이. 그런 점에서 시작해서 또 하나하나 이 죽음에 대해서 알아가다 보면 당연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감정들, 실제로는 제가 또 이 사건에 대해서 알아가고 또 이야기를 만들어가면서 느꼈던 것들, 그와 동시에 또 시나리오를 보고 배우 본인이 또 느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충분하게 저희끼리는 다가와서 실제로는 굉장히 계산을 해가지고 이 장면에 뭔가를 컨트롤한다거나 하는 것 없이 어떻게 보면 마치 제 마음속에 왔다 간 것처럼 그렇게 시나리오 자체를 이해하고 있었고 그걸 그대로 표현해낸 게 주가 됐던 것 같습니다. 주먹을 날 때 아주 속이 시원한. 하지만 또 그러고도 또 속이 시원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됐던 것 같아요. 네, 질문 또 이어서 받겠습니다. 네, 저기 제일 끝에 네, 돌아보시는 음악 잘 봤습니다. 계속 울면서 봤는데 저는 소희가 정의로운 친구라고 생각했거든요. 처음에 곱창집에서도 그렇고 근데 나중에 콜센터에서 일할 때 그 아이가 죽었다는 남자 어른이 전화를 하는데 바로 해지해주지 않고 뭔가 계속 판매를 하려고 했었잖아요. 저는 그게 소희가 뭔가 그때 실적이 좋은 이럴 때니까 돈을 벌고 싶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소희가 정의로운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까지 돈을 벌고 싶었던 이유가 뭔지 궁금했습니다. 그때 소희는 왜 그랬을까요? 저도 그 장면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봤었는데요. 소희가 소희도 처음에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놀랬을 거예요. 놀랬고 근데 그 상황이 이제 너무 익숙해져 버린 거죠. 나는 이 일을 어쨌든 계속해서 로봇처럼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때 친구들한테도 카톡이 왔잖아요. 그래서 또 정신도 없었을 거고 그래서 그 상대방의 그 마음까지 소희가 그때 당시에는 헤아리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콜을 끊고 나서 드는 소희가 원래 그런 친구가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점점 변해버린 자신에 대해서도 되게 많이 질책하고 자책하고 그러면서 점점 소희가 콜센터 하는 그 일에 대해서도 되게 많은 고민이 들었을 거고 그래서 더욱더 힘들고 마음이 아팠었어요. 네, 가운데 아마 이게 마지막 질문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네, 가운데 분에게 가겠습니다. 네, 이분입니다. 네, 전달 좀 부탁드릴게요. 마이크. 네, 일단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혹시 그 첫 장면이랑 마지막 장면이 다 춤추는 장면으로 끝나는데 처음에는 좀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마지막에는 정말 멋지게 완벽하게 춤을 추는데 그게 어떤 의도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시은 배우님이 그 노래방에서 친구랑 노래 부를 때 그 노래가 이승환님 노래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그 노래를 부르신 사유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감독님부터 대답해 주시죠. 아주 처음부터 이 영화를 이 춤을 추는 장면으로 시작해서 춤을 추는 장면으로 끝내야겠다 하는 것도 있었고 또 처음에 계속 틀리는 그 부분을 마지막에도 완성하는 모습으로 그것만을 세상에 남겨놓고 간 것처럼 그렇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마지막 핸드폰에 남아있는 영상은 뭐랄까요, 마치 오유진 형사에게 남긴 선물 같은, 저로서는 이제 그 장면을 만들 때 그런 마음으로 만들었고, 또 내내 자기는 잘못한 거 하나 없는데 고초를 겪어가는 이 유진이라는 인물에 대한 안쓰러움과 또 그 순간만큼은 마치 소희와 유진이 서로 통하고 있는, 함께하고 있는 듯한 장면으로 영화를 마치고 싶었습니다. 노래방의 선곡에 노래방의 선곡이요.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는 소희는 발라드 그리고 뭔가 이제 자신의 감정을 표출할 수 있는 노래를 부르고 싶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근데 그 노래는 제가 선택한 건 아니고 이제 감독님이 이 노래 어떻게 했니? 모르는 노래더라고요. 다행 그렇죠. 네. 그래서 감독님이 이 노래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 노래를 하게 되었는데 왜 그 노래를 하게 된 건가요? 이 여자아이 둘이 그 목이 찢어져라 뭔가 이 애절한 노래를 불렀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있고, 제가 또 이승환 가수 팬이기도 하고 너무 좋아하는 노래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 노래 이제 완전 좋아해요. 감독님의 마음이 반영된 선곡이었었고
춤은 힙합, 노래는 발라드. 그거네요. 네. 저희 한 40분 정도의 시간이 이렇게 훌쩍 지나갔는데요. 저희 또 이어져서 오픈토크 바깥에서, 오픈토크는 아니고 무대 인사를 한 20분 정도 하는 시간들이 있으니까 혹시 같이 가실 수 있는 분들은 또 이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함께 영화를 보고 또 이야기를 함께 나눴었던 소감과 마지막 인사, 감독님부터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8년 만에 영화를 만들어서 여러분을 다시 만나게 되어서 정말로 기쁘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리는 이렇게 완성된 영화를 저희 현장 스태프들 또 배우들도 못 봤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와서 같이 영화를 본 친구들이 있습니다. 스태프분들은 제가 나중에 따로 인사드리고, 특별히 여기 우리 새 팀장님 역으로 최희진 배우분이 같이 와서 영화를 봤고요. 이보람 팀장님? 네. 팀장님 어디 계실까? 네. 팀장님은 나중에 저희 오픈토크 함께 앞에서 이제 무대 인사 같이 하실 거잖아요. 네. 그때 또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쁜 사람. 하지만 사실은 또 그녀 역시도 그럼요. 그 시스템 안에서 굉장히 힘든 사람이기도 했죠. 네. 그 소희의 사수, 우리 지원 역을 했던 윤가희 양이 또 함께 영화를 봐줬고요. 네. 잠깐 일어나 주실 수 있어요? 어디 있나요? 갔나요? 가셨나요? 부끄러워하시고 계시다면 어쨌든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너무나 고맙게도 그 상담사 역으로 같이 내내 일주일 내내 함께 그 콜센터 세트 안에서 고생했던 우리 친구들도 함께 여기 지금 영화를 보고 있었어요. 박수 부탁드립니다. 모두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무나 함께 하고 싶었지만 이 자리에 같이 와서 영화를 볼 수 없는, 지금 미국에서 영화를 찍어야만 해서 함께 할 수 없었던 리벨문이라는 영화를 정말 네. 격렬하게 찍고 계신, LA에서 찍고 계십니다. 네. 저희 배두나 배우님, 배두나 배우에게 또 격려해 주시고, 저로서는 마치 두나 씨 대신 온 것처럼 느껴지는 두나 씨 우리 팬클럽 글로리아 분들이 여기 함께 있어서 저는 든든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는 이번에 부산국제영화제 처음 오게 되었는데 이렇게 다음 소희와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너무 영광이었고, 오늘 또 이렇게 끝까지 자리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다음 소희 많이 사랑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영화를 봐주신 관객 여러분들과 그리고 또 함께 해주신 박소희 팀에게 같이 박수 치면서 이 자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